자, 갑시다. 이제 화학평형은 제3단원이고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야.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화학식을 쓰면 보통 이렇게만 쓰지. A,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에 대해서 배운 거지. B, 그래서 A하고 B가 뭐 한다? 반응을 하지.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얘를 우리 뭐라 그래? 반응 물질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보통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왼쪽에다가 무슨 물질을 쓰는 거지? 반응 물질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긋고 이쪽에다가 AP라고 쓰는 거지. 이걸 우리는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지? 이걸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반응 물질, 오른쪽에 생성 물질.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는 반응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반응이라 그래? 이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알겠니? 그런데 3단원부터는 화학이 조금 어때? 변화가 오는 거지.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는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 3단원 전에는 정반응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그냥 무슨 반응이라 그래? 화학 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생성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3단원부터는 이런 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 생성 물질이 다시 되돌아가서 정반응이 거꾸로도 일어난다라는 거야. 즉 얘를 무슨 물질이라 그래? 생성 물질. 생성 물질. 그럼 얘를 무슨 물질이라 그래? 반응 물질. 반응 물질. 그래서 무슨 물질이? 생성 물질이 다시 반응 물질로도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번 단원부터는. 알겠니? 그래서 이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면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되돌아가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단원부터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은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거야. 요 단원 전까지는 우리는 역반응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단 말이지. 3단원부터는 이제 어때? 역반응을 논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모든 화학 반응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 대부분의 반응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반응이.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그러지? 이걸 가역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가역반응.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걸 가역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반응이야.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반응이야. 그런데 특정한 반응이 있어. 어떠한 특정한 반응이 있는데 C라는 물질하고 D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 D라는 물질, 즉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반응도 있어. 절대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화학 반응을 뭐라 그러지? 아까 이걸 뭐라고? 가역반응. 그런데 얘는 뭐라고? 가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한자로 써서 B자를 쓰는 거야. 한자로 아닐 B자가 있어. 그래서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닐 B자를 써서 B. 아닐 B. 가역반응.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비가역반응.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학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번째 학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거야? 비가역반응의 예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게 비가역반응인 거야? 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화학반응은 다라는 말씀 안 되겠다. 대부분 뭐야? 가역반응이야. 그럼 비가역반응은 뭐가 있을까? 그걸 좀 외웁시다.
됐어요? 무슨 반응이 있어? 연소 반응. 무슨 반응이 있어? 여기 있네. 얘도 같이 하는 거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기체 발생 반응. 여기 있네. 정신 못 차려. 얘하고 얘를 같이 써도 되는 거야. 연소 반응. 또는 산과 금속의 반응이지. 이걸 같이 쓰면 무슨 반응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됐니? 자, 볼게. 연소 반응은 뭐야? 얘 누구지? CH4네. CH4 메테인이야. 우리 생활 속에서 메테인 어디다 쓰지? 도시가스. 도시가스 메테인이다. 도시가스를 태워. 됐지? 태워. 그러면 얘를 태우면 뭐 발생하지? 물과 뭐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도시가스를 태워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는 절대로 뭘 만들 수가 없어? 메테인과 산소를 만들 수가 없어. 됐니? 이 두 개의 기체를 갖다가, 이 기체야. 이 두 개의 기체를 갖다가는 메테인과 산소를 만들 수가 없어. 절대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더래. 그래서 이 반응은 대표적으로 무슨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두 번째, 금속이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아니면 1학년 때도 배웠지. 이걸 금속이라 그래. 금속. 금속. 과, 쟤 누구야? 산이야. 산.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지. 그럼 무슨 기체가 발생해? 염화 마그네슘이 발생해. 이걸 염이라 그래.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나온다. 그러면 염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지. 그러면 염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으면 다시 금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염화 마그네슘인데 염화 마그네슘에다가 선생님이 수소 넣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도 다시 얘가 마그네슘이 나올 수는 없어. 됐니?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써라 그러면 금속과 산의 반응, 연소 반응. 그걸 퉁 쳐서 말할 때 뭐하게? 기체 발생 반응이라네. 이걸 퉁 쳐서 말할 때 뭐라 그러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기체 발생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기체가 발생하지? 그러면 그 기체에 집어넣어서 다시 역반응이 거의 불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하고 산과 금속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 됐니?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야. 됐니? 우리 중학교 때 앙금 배웠잖아. 앙금. 앙금 배웠지, 앙금. 그래서 뭐 있어야 돼? 여기 탄산암금, 그 다음에 여기 칼슘 앙금 있지? 여기 탄산 칼슘이 만들어졌어. 다시 할게. 중학교 걸로 할게. 은이온이야. 염화이온이야. 그럼 얘가 만나서 뭐가 돼야 돼? AgCl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앙금이 된 거야. 이 흰색 앙금이다. 염화은은. 근데 얘가 다시 화학 반응시켜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이거 안 일어나.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되면 다시 걔가 이온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얘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래? 우리 4단원에 가서 겁나 배울 거야. 얘를 뭐라 그래? 산, 수소이온. 염기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 돼? 물 되겠지? 물. 됐니? 근데 물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시 얘가 산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지 않아. 됐니?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게 해도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되돌아가지 않아. 됐니?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비가역 반응인 거야.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가역 반응이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무슨 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우리 뭘 한다고? 가역 반응. 그래서 시험 문제 1번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은 다음 중 가역 반응인 것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아셨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나오면 많이 쉽게 나오니까 나오면 꽤 쉽게 나오겠죠. 이런 건. 그래서 구별은 하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다시 이제 우리는 가역 반응에 대해서 쓸 건데 우리 책에 있는 거 대표적인 예가 됐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 물질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종이 만들었으면 염화 코발트 종이야.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은 무슨 색깔이야? 약간의 푸른색이야. 알겠니? 근데 얘가 물에 녹지? 얘가 물에 녹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써 있어. 책에는 6. 분자 6개라 그래서 6. 그 다음에 물 분자 6개니까 육수화물.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육수화물에 녹아. 알겠니? 그럼 무슨 색이 되는 거야? 푸른색이 사라지고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증발돼서 물이 날아가지? 물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 다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염화 코발트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야.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겠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야.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너네 황산구리 오수화물, 황산구리가 물에 녹지? 그럼 얘가 무슨 색이 되는 거야? 흰색이 되고, 흰색이 됐네, 물에 녹으면. 됐니? 물에 녹인 게 아니라 얘를, 됐어요? 물과 분해되면 그렇게구나, 분해되면. 그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 고체 덩어리가, 됐니? 물을 증발시키면 흰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황산구리 푸른색이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돼? 흰색이 되고 다시 여기서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다시 푸른색이 되는 거야. 얘도 뭐야? 가역 반응이 얘야. 자,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는 외우자. 이거 왜 외우냐면 봐봐. 이 탄산칼슘이 탄산칼슘이 얘 이름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쓰자. 우리 책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만 둬. 써줄게. 봐봐. 이건 상식적으로 들어오고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자, 간자. 그냥 봐. 또 우리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자. 자, 얘가 뭐야? 석회암이야, 석회암. 석회암이야. 돌멩이지. 석회암을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그게 탄산칼슘이야. 석회암을 화학식으로 쓰면 CaCO3가 되는 거야. 탄산칼슘이 되는 거지. 탄산칼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면 뭘로 만들어 쓰지? 분필이야, 분필. 탄산칼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면 뭘로 쓰지? 시멘트야, 시멘트.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을 갈아서 뭘 만드는 거야? 시멘트를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석회암을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 생물의 딱딱한 부위 있지?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산호 껍데기 이런 것들도 다 탄산칼슘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암석인데 그럼 이 암석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근데 문제는 자 간다. 얘가 비가 떨어지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근데 비가 왔을 때 대기 중에 아주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아주 소량의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녹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CO2가 빗물에 녹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탄산이 되는 거야. 탄산. H2CO3라는 게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게 탄산이 되는 거야. 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주 소량의 산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근데 니는 혹시 저학년 때 배웠니? 얘 암석이지, 탄산염 광물. 얘 산이지, 산과 탄산염 광물이 반응하면 탄산염 광물이 녹아. 알겠니? 얘가 녹는 거야. 얘가 녹아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CaCO3가 반응하는 거야. CaCO3가 반응하는 거야. 즉 석회암이 물과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된 조건이 뭐가 돼야 돼?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얘가 H2CO3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탄산에 누가 녹는 거야? 석회암이 녹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녹는 거야. 2단계에서 얘가 녹으면 잘 봐. 얘하고 합쳐서 CO3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야? CA H CO3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이름이 뭐가 돼야 돼? 탄산 수소 칼슘이 되는 건데 잘 봐. 탄산수소 칼슘은 뭐야? 고체가 아니라 이온으로 녹은 놈이야. 그래서 얘가 잘 봐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CA 이가 플러스 이온과 HCO3 마이너스 이온으로 녹은 거야. 이렇게 녹은 거야. 얘가.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얘가 석회암 지대야. 이게 석회암 지대지? 그럼 석회암 지대에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거야? 빗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빗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순수한 빗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야? 산성의 물이 스미는 거야. 이렇게 빗물이 스미는 거야. 빗물이. 그럼 그 빗물에 이 땅덩어리들이 서서히 녹아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야. 땅 속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석회암 동굴인 거야.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석회암 지대의 지하수가 이거야. 석회암 지대의 지하수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칼슘 이온과 뭐가 있는 거야? 탄산 수소 이온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는 마실까 못 마실까? 못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에서는 지하수를 못 먹는다 알겠니? 그 동네가 어디야? 유럽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하수를 퍼먹을 수가 없어.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때? 석회암 지대가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빗물이 흘러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하수를 그냥 마실 수가 있는 거야. 저거 마시면 큰일 나. 왜 큰일 나겠어? 물에 칼슘이온 너무 많잖아. 탄산이온도 너무 많고. 알겠어요? 그래서 유럽은 또는 저쪽 미국이라는 나라 있어. 미국 트럼프 도라이 뭐 이런 애가 있거든. 됐니? 그 동네는 지하수를 먹어 못 먹어? 못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동네는 뭘 마셔? 그 동네는 뭘 마셔? 미국 안 가봤어? 그래서 그 동네는 콜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지하수가 너무 오염이 돼. 오염이 아닌데 나쁜 물질은 아닌데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니네 콜라가 1900년대 초, 1910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광고를 했는 줄 알아?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 걔네들이. 왜? 깨끗한 콜라를 드세요. 광고 카피가 깨끗한 콜라를 드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미지가 물은 그렇지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지금도 어때? 물 대신 콜라를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 애들의 몸매가 굉장히 그지 헤비하지. 이유는 왜 그러겠어? 콜라에 당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알아서 굉장히 부유층에서는 뭘 마셔? 물을 마시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 마시는 건 상당히 부유층 애들이나 먹는 거야. 걔들은 전부 다 콜라 먹는 거야. 그래서 콜라를 어떻게 팔아? 미국도 가고 그래 좀. 됐니? 그 미국에서는 1.5리터 콜라 안 팔아. 알겠니? 어떤 거 팔아? 5리터씩 팔아. 콜라를. 물 대신 먹어야 되니까 우리 생수통 팔듯이. 알겠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 그렇다고. 됐습니까? 자, 간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땅이야. 이게 석회암이잖아. 석회암이지? 이게 석회암이 녹아서 구멍이 생긴 거야. 이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리겠지. 그런데 이제 봐.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물이지.
물이야 이거 액체야. 액체 속에 칼슘 이온과 탄산소 이온이 있는 거지. 얘가 어떻게 돼? 위에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야.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겠지.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래, 얘가 무거워. 얘는 좀 가볍고, 그래서 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질 때 대부분의 물 성분들이 떨어지는 거야, 얘가. 그럼 뭐가 남아? 칼슘 덩어리들이 남겠지? 그래서 걔가 여기서 고드름처럼 자라는 거야. 고드름처럼 자라는 거야. 고드름처럼 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위에서 떨어지는 걸? 이걸 종류석이라 그러나? 이걸 종류석이라 그럴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질은 어때? 밑에서도 자라겠지. 이렇게 밑에서도 자라겠지. 이걸 석순일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붙어. 얘네 둘이 붙는 걸 뭐라 그러지? 이게 종류석일 텐데, 위에서 붙는 거. 아, 붙는 건 석주야? 아, 붙는 건 석주래. 다시 되돌아가지. 돌멩이로 다시 되돌아가겠지. 알겠네?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도 뭐다?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단다. 알겠니?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야. 알겠니? 하지만 수억 년에 거쳐서도 어차피 역반응은 일어날 수 있잖아. 느리게 일어나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 만들어지는 것도 무슨 반응에 속하는 거야? 가역 반응에 속하는 거란다. 알겠니?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3단원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정반응과 역반응을 이해할 거야. 알겠어요? 정반응과 역반응 이해해야 돼. 어떤 게 정반응이고 어떤 게 역반응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석회암 동굴 화학식도 알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석회암 동굴 같은 것도 생활 속에서 볼 수도 있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 있지? 아주 오래된 건물 있어. 아주 오래된 건물. 아주 오래된 건물 지하 같은 데 가면 그 천장에 고드름 같은 것들이 열려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것도 똑같단 말이야. 왜? 탄산칼슘을 갈아서 만든 게 뭐라고? 시멘트야. 근데 건물을 잘못 지으면 빗물이 그 시멘트 건물에 스민단 말이야. 계속 스미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천장에서 시멘트 고드름 같은 게 열려. 알겠니?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래? 석회암 동굴. 가역 반응. 들어줘. 나 혼자 했어? 됐다. 그래서 가역 반응이었습니다. 가역 반응은 대부분 가역 반응이 많아. 됐어요? 됐어? 비가역 반응은 뭐밖에 없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만 비가역 반응에 속합니다. 학교 시험 1번 문제도 가르쳐줬어. 1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뭐라고? 다음 중 비가역 반응에 속하는 것은. 자, 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이야. 이번에는 동적 평형. 우리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동적 평형이야. 적자 한자지. 무슨 적자야? 부피적자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정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질을 AB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역반응이 일어나서 AB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로 다시 만들어져요. 역반응인 거야. 그럼 동적 평형이라는 말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어떻게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때 이걸 우린 뭐라 그래? 동적 평형 상태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두 개 암기. 자, 봅니다. 이렇게. 얘 시간. 자, 봐. 여기 봐봐. 얘가 Y축인데 얘가 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처음에는 봐. 처음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농도는 많지. 얘는 거의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을 거야. 그러니까 얘 양은 많고 얘 양은 적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월등히 빠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A하고 B가 LB로 전환되겠지. 그럼 얘 양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겠지. 그래서 이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거야. 됐니? 두 번째, 역반응은 잘 봐. A하고 B는 생성 물질이니까 처음에는 있어 없어? 없었겠지. 근데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AB가 생겨나기 시작하겠지. 그 AB가 생겨나니까 AB의 농도가 높겠지.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높아서 다시 어때? 역반응 속도도 설설설설설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는 느려질 것이요. 역반응 속도는 빨라질 것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정반응 속도도 역반응 속도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우리 육안으로는 마치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때를 뭐라 그래?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동적 평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큰일 난다, 알겠니? 그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즘 선생님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갖고 돈을 너무 많이 써. 엄청 써. 맨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막 다니고. 선생님 1,000만 원을 쓴단 말이야, 한 달에. 근데 선생님 한 달에 딱 1,000만 원을 벌어. 그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쓴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통장에 12억 8, 아닌데 48억, 아닌데 128억 정도밖에 없거든? 근데 그 128억이 작년에도 128억 있었는데 너무 작아? 275억. 작년에 275억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275억 그대로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 돈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래, 버는 돈의 양과 쓰는 돈이 양이 같아서 그래. 왜 275억 적어? 좀 더 벌어볼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프 하나 더 봐. 그래프 하나 더 봐. 치사한 놈들. 올더니 새로운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 수업을 잘해야 되잖아. 선생님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넘어졌어, 엊그제. 그래 갈비뼈가 부러졌어 지금.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프네. 이게 힘들어 지금. 이것도 힘들고. 말을 크게 하면 소리가 울려서 갈비뼈가 울려. 겁나 아프네. 살살 해볼게. 알겠니? 왜? 새로운 애가 왔는데 그럴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하우스 강의 잘한다 그러던데 맨날 뭔가 강의도 뭐 졸업 못하던데? 뭐 팍스, 아유 팍스가 더 낫던데 이러면 어떡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졸라 지금 아픈데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아픈데 알겠어? 갈비뼈 관리 잘해. 졸라 아파. 아프네. 이제 열도 나기 시작했어. 나도 살면서 처음 부러져 봤어. 가자. 그래프 2개 외워야 돼. 얘하고. 됐니? 잘 봐. 이번에는 조심해야 돼. 얘가 시간이야. 얘가 시간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A, B가 무슨 물질이야? 반응 물질이지. 잘 봐. 이번엔 Y축이 속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몰 농도야, 농도. 몰 농도. 그럼 이 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 농도가 제일 높겠지. 반응 물질이 반응하기 전에.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A, B의 몰 농도 값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몰 농도가 줄어드는 거야. 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이게 A, B야. A, B야. 됐니? 근데 봐. 얘는 처음에 없었지. 근데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점점 생겨나겠지. 그럼 얘가 생겨나서 얘 농도가 어때야 돼? 처음엔 없던 게 생겨나서 농도가 많아지겠지. 그럼 얘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겠지. 됐니?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 A, B라는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 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동적 평형에서 Y축이 속도일 때는 두 놈의 속도가 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Y축이 농도일 때는 두 놈의 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두 놈의 농도가 변화가 없는 거야. 즉 꼭 AB의 농도가 작으라는 법이 없어. AB의 농도가 반응이 끝났는데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AB의 농도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얘가 농도가 크든 제가 농도가 크든 그건 중요치 않아. 됐니? 동적 평형이 됐다는 건 더 이상 뭐가 돼야 돼?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때 우리 육안에는 어때야 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때를 우린 뭐라 그래?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래. 아, 너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됐구나 라는 거지. 그럼 동적 평형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즉 반응 물질의 농도와 생성 물질의 농도가 변화가 없어. 마치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였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동적 평형의 예를 세 가지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가역 반응을 구별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 세 번째, 동적 평형의 예를 이해할 것. 그래서 맨 처음에 동적 평형의 예로 뭐가 나와? 맨 처음에 세 가지 중에 맨 처음에 뭐 나와요? 상평형이 있어. 상평형이 있어. 여러분들 상이라는 게 뭐야? 그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상이 뭐야? 상이 뭐냐? 상평형 상태야. 상이 뭐야? 상태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상태. 뭐야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상태라 그래. 알겠니? 다시 화학에서 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상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우리 생활에서 뭐라 그래? 너 상태 어때? 이렇게 묻는 그 상. 너 고체, 액체, 기체야. 그 상. 그래서 상평형을 예로 드는 거야. 동적 평형의 예로 상평형 가자. 이 책은 이거 별로 이쁘지 않아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상평형 설계형 준항, 나의 준, 어이구. 상태, 상인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내가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한번 해보자. 알지? 이제 알지? 알 거라고 믿고. 고체가 뭐야? 나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고체가 뭐야? 나 이런 거 가르쳐줘서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지만 고체가 뭐야?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게 됐어? 성민아, 우리 성빈이 얼마나 똑똑한지 봐봐. 성민아, 고체가 뭐야? 이렇게. 고체가 뭐지? 내가 할게. 고체가 뭐냐면, 우리 채민이가 되게 똑똑하다. 나의 채민. 고체는 뭐냐면, 잘 봐야지.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봐봐. 이 세상에 고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가 있냐면 서로 당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겨.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인력이라 불러.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
이걸 인력이라 불러. 됐니? 니네 2학기 때 뭐 배워? 화학2 배워? 요즘 화학2를 화학2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던데? 물질과 에너지? 그 화학이야? 이름이 바뀌어서 나도 그거 아직 수업을 안 해봐서. 옛날에 화학2였어. 알겠니? 화학2에서 여기서부터 나와. 화학2가 여기서부터 나와. 알겠니? 그럼 고체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있어야 돼? 인력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가 뭐하지? 모든 입자는 뭐하지? 스스로 운동한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 그래. 이걸 운동에너지라 그래. 됐어요? 그러면 고체의 정의는 뭐야? 이 입자 간의 인력이 이 입자의 운동에너지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 입자 간의 인력이 있지? 이 입자 간의 인력이 이 입자들의 운동에너지보다 월등히 커. 그래서 입자들이 어떻게 돼? 그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들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두 번째, 이왕 시작한 거 계속 해볼까? 그래서 이 입자 간의 인력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인데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해. 이게 이제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야. 그러면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 입자 간의 인력보다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럼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돼? 그렇지,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액체라 그래. 그래서 액체가 뭐냐? 그러면 액체가 됐니? 요 입자들의 인력이 운동 에너지보다 좀 작아.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운동 에너지 K라고 할게. 운동 에너지 K보다 좀 작아. 이렇게 작아. 됐니? 근데 무한히 차이 나진 않아. 조금 작아. 그래서 이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자유롭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액체라 그래. 그래서 액체 속에서는 그 입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걸 액체의 정의야. 알겠어요? 계속 할게. 그럼 기체는 뭐야? 기체는 밑으로 옆으로 가니까 카메라 밖을 나가니까 여기서 할게. 그러면 기체는 뭐냐면 입자 간의 인력이 있지? 입자 간의 인력 있는 거야. 이 입자 간의 인력이 있는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 K가 있겠지? 됐어요? 입자 간의 인력보다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어때? 무한대로 커. 즉 입자 간의 인력이 됐니? 운동 에너지에 비하면 무한대 값으로 커.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그래서 이 인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입자 간의 인력이 됐니? 너무너무 작아서 화투와 배울 때 입자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 그래. 기체는. 다시 할게. 왜?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무지하게 작아. 그래서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을 무시한다. 이걸 무시한다. 이게 뭐가 돼야 돼? 기체의 정의야. 이게 기체야. 됐니?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 썼는데 입자 간의 인력, 즉 입자 간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 됐니? 그러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너희들이 온도를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 고체에다가 가열을 하면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에다가 가열을 하면 기체가 되는 거야. 그 기체는 어마무시한 기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지금 기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기체. 그래서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 아파.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어? 기체 그 특징은 뭐 있어? 기체들의 자유로운 기체들의 특징은 뭐 있지?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한다야. 우리 강의실 안에 있는 어마무시한 기체들 있지? 이 새끼들은 절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그래서 그 기체가 내 볼때기를 때린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 그걸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내 몸에 와서 닿는 양을 기압이라 그래, 기압.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뭔지는 알고 있자고.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상평형을 하려면 상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이게 상이야. 알았지? 앞으로 누가 고체 그럼 뭐야? 딱딱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들이 하는 답이야. 고체 뭐니? 그러면 뭐야? 형태와 크기가 있고 딱딱한 거요. 중학교 2학년들이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고2쯤 됐으면 고체 뭐야?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커요. 그러는 거야. 기체 뭐니?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졸라 커요. 그런. 졸라는 욕이 아니야. 혹시 오늘 처음 와가지고 내가 졸라를 욕이는 줄 아는데, 민주야, 얘 이름 뭐야? 그래, 내 수업할 때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막 졸라 뛰어다니는 애 있어. 알겠니? 왔다 가는 거야. 카우스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카우스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우스는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자, 들어보세요. 표정이 흥. 네. 자, 이제 나 알려줬다. 상 알려줬다. 준아, 선생님이 상 알려줬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상평형을 알려면 상을 알아야 돼서 그러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자, 봐. 여기에 물이 있는 거야, 물. 액체가 있다고 하자. 액체, 이렇게 있는 거야, 액체. 액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뚜껑을 닫는 거야. 됐죠? 그럼 봐. 액체 표면에서. 됐니? 액체 표면이야. 얘가 기체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왜? 액체에서도 어때?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겠지. 근데 얘는 아래쪽에선 당기는 힘이 있는데 위쪽에선 당기는 힘이 없지. 어다 보니까 어때? 아래쪽에 힘을 끊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뭐라 불러? 이걸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증발. 알겠니? 혹시 안 나오겠지만 요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건 끓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은 증발은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 끓음은 액체 중앙에서 또는 액체 안에서 기체가 되는 걸 끓음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니? 자, 간다. 이걸 증발이라고 내가 할 건데 이 증발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 증발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게? 너네 봐봐. 어떻게 하면 증발을 잘 시킬 수 있어? 그렇지. 온도를 높이면 돼. 오.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어. 그것도 하자. 하나 더 있어. 온도를 높이면 돼. 또 뭐 하면 돼? 뭐라고? 표면적을 넓히면 돼. 그래서 빨래가 잘 안 마르지? 그럼 빨래를 말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넓게 펴서 말리면 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말리면 되잖아. 그게 증발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봐라. 재민아,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됐니? 재민아, 표면적도 변하지 않을 거야.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봐. 그래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한번 나오니까 오늘 하루만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얘가 시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증발을 쓸 거야. 노란색. 됐니? 증발량이야. 그래서 얘가 증발량인데 증발량은 일정한 거야. 이게 증발량이야. 이게 증발량이야. 이게 증발량. 이게 증발량이야.
증발량은 변할 수가 없어. 왜? 증발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야? 표면적과 온도야. 온도도 안 바꿨고 표면적도 안 바꿨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놈의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둥근 플라스크인데요. 근데 약간의 표면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무시하자. 알겠니? 이게 무슨 아주 정밀한 실험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무시하고, 그래서 나는 칠판에다가 사각형을 쓴 거야. 알겠니? 치사한 놈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됐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혜민아, 두 번째 겁나 중요하지? 바로 뭐야? 여기에 있는 애가 뭐야? 수증기 기체야. 그럼 얘가 증발이 되면 얘는 기체지.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다. 이 기체는 아까 뭐 했지? 입자 간의 인력을 무시할 만큼 작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기체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체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벽에서 맞고 뭐 이렇게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체는 운동할 수 있는 거야.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하거든. 근데 얘가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여기는 유리벽이니까 맞고 튕겨 나오겠지. 근데 튕겨 나온 놈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다시 뭐야? 기체. 근데 뽕 하고 튕겨 나오면 물 표면이지. 이 물 표면은 다시 튕겨 나오지. 못해. 인력에서 잡혀버려.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뭐야? 수증기. 그럼 수증기가 어떻게 되지? 다시 물로 되돌아가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응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응축. 응축 이렇게 되는 거야. 응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저 응축량은 누가 결정할까? 저 응축량은 누가 결정하냐면 수증기 개수가 결정을 해. 수증기 개수가 결정한다고, 응축량은.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 수증기가 거의 없었지. 여기서 액체가 기초로 된 새끼가 없었지. 근데 처음에 지나면 여기 수증기 하나 있어. 시간이 지나니까 수증기 2개 있어. 수증기 3개 있어. 수증기 4개 있어. 수증기 5개 있어. 수증기 개수가 점점 뭐 해줘? 많아지네. 수증기 개수가 많아지니까 움직이다 얘가 다시 되돌아오는 개수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량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간이 지났다. 여기를 T1이라고 해보자. 그럼 T1 이후에 보면 무슨 양과 증발량과 무슨 양이, 응축량이 뭐 해버려? 같아져 버리는 거야.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증발량은 여기서 얘가 증발되는 거요. 응축량은 움직이다가 얘가 다시 되돌아오는 건데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져 버리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돼? 10개 날아가면 10개 응축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돼?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이 물의 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라 그래 볼게. 이 물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야. 이때가 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상평형 상태. 이해됐죠? 아주 쉬워서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묻는다면 이런 경우지, 이런 거지. 얘가 T1이면 여기는 T0가 돼야 되겠지. 그럼 T0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무슨 양이 더 많아? 증발량이 무슨 양보다 더 많아? 응축량보다 더 많겠지?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 너무나 쉽잖아. 증발량이 더 많은데 뭘. 됐니? 그럼 저 높이는 작아지고 있겠지. 이런 걸 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하나만 다시 해보자. 여기 말이야. T1초 이후에 상평형 상태면 증발이 멈춘 거야? 응축이 멈춘 거야? 그럴 순 없어.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상평형이라 그래요. 한 번만 설명한다.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상평형은. 이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리고 상평형에서는 뭐 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없어요. 상평형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는 되겠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뭐 알 수 있는 걸 안다.
알겠죠? 저 뒤에 가면 좀 어려워도 여기는 괜찮아. 용해평형 겁나 쉬운 거야 이것도. 용해평형. 얘는 설탕 갖고 했는데 주로 설탕 갖고 안 해. 시험 문제. 보통 염화나트륨 가지고 하지. 염화나트륨 가지고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요즘 선생님 그 악플이 자꾸 달려서. 선생님 저 뭐지?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그 쇼츠가 80 몇만 조회수가 나온 것 같더라? 저기서 나 100만 찍을 것 같아. 인젠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야, 조회수 100만 정도 가까이 나오면 인플루언서 아니야? 그지? 나 앞으로 인플루언서야. 근데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일 못생긴 애 때리기, 뭐 샤대기 까기 뭐 이런 거 하자. 쇼츠로 해서 못생겨서 맞았습니다. 그럼 바로 100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악플이 폭력교사 잡혀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그지?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잘생겨서 맞았습니다. 이런 건 좀 덜 잡혀가지 않을까? 썰렁했다, 그런 새끼들. 안에 있을 게야. 자, 아휴, 어디서 불쌍하게 이해할 건데, 아이고, 어디 갔어? 이해할 거야.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소금 있다 그러면 안 돼, 알겠니? 바닷물에 소금 없어. 그때 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뭐, 바닷물을 마셔봐라. 마시면 어쩌라고. 됐니? 어떤 놈은 또 사해 가서 보니까 있던데요. 뭐. 참, 불쌍한 애들이야. 심심한데. 선생님이 재학생들 수업할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재수반 담임할 때는 매일같이 종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각자에 맞는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람마다 각자에 맞는 뭐가 있어? 지적 높이라는 게 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근데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 높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면에서부터 100m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치? 그리고 누군가는 지면에서부터 500m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근데 누군가는 재민아 1000m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세상의 높이가 어때? 다른 거야. 근데 여기에 아주 넓은 호수가 하나 있어. 아주 넓은 호수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낮은 곳에서 보니까 저 호수의 끝이 안 보여. 호수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호수의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와, 바다구나. 굉장히 넓은 바다가 이렇게 넓은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뭐라 그래? 이거는 매우 큰 호수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야, 그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A라는 사람한테. 그럼 A가 뭐라 그러게? 저 또라이 아니야. 저렇게 큰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호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런 바보 같은 새끼 그러는 거야. 알겠니? 왜? 지가 본 세상이 요 정도 넓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 어때? 어휴, 바보 같은 새끼야. 저거 뭐라 그래? 바다가 아니라 호수야 라고 싸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게?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겠지?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저게 바다든 호수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저게 바다든 호수든 그게 니들 삶에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 사람은 싸우지를 않아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끔 보면, 가끔 선생님이 그 쇼츠 올린 거에 댓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야? 지적 수준이 보이는 거야. 바닷물에 소금이 있다라고, 아유, 저거 먹어봐라, 소금 아닌가. 그건 지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 거야. 소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먹어보라는 건 먹어서 짜면 소금이라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항상 글을 쓰거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디다 글을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내 말과 글에는 내 지적 수준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다 글을 쓰거나, 너희들 뭐 인스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글을 쓰거나, 처음에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 말과 글에는 나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싸움에 끼어들질 않는 거야. 왜? 내가 여기 끼어들어서 아무튼 내 지적 수준이 낮아질 필요가 없으니까. 됐어요. 잠깐 쉬려다가 조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끊어봤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용해평형이야. 아주 중요한 거야. 용해평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염화나트륨의 용해평형인 거야. 됐습니까? 자, 가자. 용해평형을 하려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잠깐 단어 좀 해야 돼. 됐어요? 포화용액.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무슨 용액? 불포화용액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가자. 봐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에 소금이 있지? NaCl인 거야. 요게 소금인 거야. 됐니? 그러면 봐라. 소금이, 이것도 하자. NaCl이지. 얘가 고체 상태일 때는 소금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이온결합성 물질이지. 우리 앞단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소금은 가장 대표적인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그럼 얘가 이온결합성 물질은 재민아, 양이온과 음이온에 뭐가 있어? 인력이 있는 거야. 인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내가 얘를 물에다 넣지.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야. 얘네들의 인력보다는 여기 있는 누구 있어? 물분자 있겠지. 물분자가 있겠지. 요 물분자가 땡기는 인력이 누구?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간의 인력보다 이 물분자가 땡기는 인력이 더 큰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물분자가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땡기는 인력보다 얘네들의 인력보다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물에 녹았다는 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자, 간다. 그런데 이 힘이 월등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이온이 여기 있는 음이온을 잡아 당기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힘의 차이가 월등히 나면 한쪽 방향만 일어나는 정반응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 힘이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얘가 다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불포화라는 말을 쓸 건데, 불포화야. 불포화라는 말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간다. 무슨 이온이? 나트륨 이온, 염화 나트륨인. 나트륨 이온으로,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는 속도가 다시
이온이 염화나트륨으로 되돌아오는 속도보다 이 속도가 더 큰 거야. 이 속도가 더 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얘네들이 응결 또는 응축이라 그래. 응축되는 속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불포화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그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포화가 됐어. 그러면 포화가 되면 여기에 이만큼의 고체 덩어리에 소금이 있겠지. 됐니? 고체 덩어리에 소금이 있는 거야. 그럼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거야.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가라앉아 있으면 이 속도가,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는 속도가 다시 무슨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시 염화나트륨 되돌아오는 속도랑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그래서 마치 이 고체의 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포화용액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포화용액이 됐으면 다시 봐.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가 시간이란다. 여기가 농도라고 쓸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고. 나트륨 이온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게 그릴게. 원래는 똑같은 거야. 너희들 눈에 보이면 됐어요. 염화 이온이 얘네들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똑같아야 그리면 육안으로 안 보여서 약간 다르게 그린 거란다. 같은 양이 있어야 돼. 요 한 분자 깨지면 얘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올 거니까. 됐니? 지금 평형 상태지. 자, 지금 또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다가 불포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배워가지고 뭘 집어넣을 거냐면 동위 원소를 집어넣을 거야. 동위 원소라는 건 같은 원소인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걸 말해. 그러면 자 갑니다. 쉬었다 할 걸 그랬나? 집중력 많이들 깨지시네요. 자 봐. 여기에 이 포화가 됐지? 그럼 여기서 NaCl인데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나오고 여기에 Cl 이온이 나오는데 이 염화 이온이 동위원소 35, 질량수 35짜리를 갖는 애야. 그러면 얘가 다시 되돌아가면 이 상태에서 포화가 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이 속도가 같으니까. 자, 간다.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을 건데 이번에는 얼마냐면 여기에 질량수 37짜리의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형이 들어져 있는 데다가 NaCl인데 요거 37짜리를 집어넣을 거야. 37짜리를. 됐니? 그리고 고체 상태야.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를 집어넣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여기에 액체에서 꺼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봤더니 여기 수용액에 35짜리 아니 37짜리 염화 이온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즉 얘네들의 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저 수용액 속에 얼마짜리? 37짜리 염화 이온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야. 얘네들의 농도는 변화가 없었는데 알겠니? 왜 그런 거냐고. 왜 그런 거야? 얘가 역반응으로 다시 소금으로 되돌아가면 여기 있던 소금이 다시 정반응으로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타난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동적 평형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얼마짜리? 35짜리만 처음 실험에 있었는데 실험을 추가하고 나니까 Cl 염화 37짜리도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여기 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용해 평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용역 평형 상태에서도 반응이 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걸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좀 끊어주라.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좀 졸린 친구들 너무 많네요. 잠깐 졸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